외근을 나왔던 707 특전사 장교여성이 타령한 육군 병사를 보고 그가 들고 있는 총기를 제압하고 그를 붙잡은 후에 헌병대로 보내고 개과천선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최전방 부대. 여름의 초입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마저 철책의 날카로움을 넘지 못하는 곳.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삼켜진 듯한 정적 속에서 김민준 상병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총성도 포성도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에서 갓잔타는 듯한 비웃음과 함께 구겨지는 편지지의 소리였다. 야, 김민준. 내 엄마 또 쓰러지셨냐? 아주 그냥 레퍼토리가 똑같아. 휴가 나가고 싶어서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생활관의 실세 황병장이었다. 그는 방금 도착한 민준의 소포에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가로채 읽고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호소를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꾀병으로 치부해버렸다. 민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단 하나 남은 핏줄, 홀몸으로 자신을 키워내신 어머니는 실제로 위독했다. 심장 판막 질환이 악화되어 이번 달만 2번을 쓰러지셨고 아들이 보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을 담아 눌러 쓴 편지였다. 황 병장님 주십시오. 사실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가슴팍을 강하게 밀치는 손길이었다. 사실? 군대에서 내 사정 안딱한 놈 누가 있어? 너 하나 봐주면 개나 소나 다 아프다고 들어누워.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주변의 분대원들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간부에게 알려봤자 돌아오는 것은 선임과 잘 지내라는 공허한 메아리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학습으로 알고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무참히 구겨진 편지를 집어들었다. 희미한 잉크 자국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절망이 분노로, 분노가 이성적인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날 밤 당직 사관이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 자신의 책상에 엎드려 잠든 사이 민주는 보았다. 평소라면 2중 3중으로 잠겨 있어야 할 무기고의 열쇠 꾸러미가 당직 사관의 허리춤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 이곳은 지옥이다. 수십, 수백 개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결국 남은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 지옥을 벗어나야 한다. 어머니에게 가야 한다. 그러려면 나를 막는 모든 것들을 밀어낼 힘이 필요했다. 자정 넘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민주는 유령처럼 일어나 당직 사관에게 접근했다. 곤히 잠든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빼내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기고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미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무기고의 묵직한 철문을 열자 차가운 강철과 화약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총번이 새겨진 K2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탄약고에서 실탄 30발이 든 탄알집 2개를 챙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들끓던 그의 마음을 기이하게 진정시켰다. 이것이 바로 힘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힘. 부대 뒤편 가장 허술한 철조망을 넘어 민간인 통제 구역을 벗어나는 그의 등 뒤로 그가 3년 가까이 몸담았던 부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남쪽 어머니가 계신 서울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총구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청년의 비극은 국가의 비상사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타령 후 6시간이 흘렀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세상을 감싸고 민주는 낯선 논두렁에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군복은 흙과 이슬로 축축했고 손에 든 소총은 밤사이 식어 섬뜩한 냉기를 뿜어냈다. 처음에 분노와 결기는 간데없고 이제는 지독한 피로와 막막한 불안감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무작정 남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민간인 통제선 인근의 지리는 익숙지 않았다. 군용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그에게는 새벽의 별과 희미한 도로 불빛이 유일한 이정표였다. 차량 불빛이 보일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잡으러 온 헌병으로 보였다. 탈영병이라는 주홍글씨가 이마에 새겨진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배가 고팠다.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던 부대 저녁 식사였다. 근처 민가에서 무엇이라도 훔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그는 선량한 시민 김민준과 총을 든 탈영병 김민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추모공원. 이서연 대위는 국화꽃 한 다발을 조용히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짙은 남색 민간인 복장 차림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예를 표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남군들도 기진맥진하는 특수훈련을 수석으로 이수하고 여러 비밀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얻은 명성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화려한 명성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딸의 모습으로 이곳을 찾았다. 십수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연이 왔어요. 이번에도 무사히 임무 마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군인이 된 것은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자신과 그런 자신을 늘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녀에게 군복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약속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참배를 마친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서울로 복귀하기 전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나 한잔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차가 한적한 2차선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아침이었다. 두 사람의 궤적은 그렇게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명은 절망의 끝에서 사회를 향해 총구를 겨누려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장 존경했던 이들을 추모하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운명의 실은 파주시의 한적한 도로 위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지점으로 엮어내기 시작했다. 민준이 허기와 탈진에 못 이겨 비틀거리며 도로변으로 나서는 순간 서연이 운전하던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를 비추었다. 기이그.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이서연 대위의 차가 멈춰섰다. 갑자기 도로로 비틀거리며 튀어나온 군복 차림의 사내 때문이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문을 내렸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K2 소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훈련 상황이 아닌 이상 실탄까지 장전한 군인이 민간인 도로에 혼자 있을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탈영. 서연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잠그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손을 운전대 위로 올렸다. 김민준 상병은 자신을 향해 멈춰 선 차량에 당황했다. 운전석에 앉은 이가 젊은 여성이란 것을 확인하자 그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신고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가까이 오지 마. 그냥 가던 길 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총구를 살짝 들어올리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뒤편에서 아침 장사를 위해 트럭을 몰고 오던 상인이 차를 세우고 내렸다. 아니, 군인 양반이 왜 길을 막고 그래? 무슨 일이야? 상인의 순박한 물음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민준의 신경이 끊어졌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으악. 민준이 총구를 그쪽으로 휙 돌리자 상인은 비명을 지르며 트럭 뒤로 몸을 숨겼다. 이 작은 소동은 순식간에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근처에서 농사일을 준비하던 주민 서너 명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다들 물러서세요. 위험합니다. 차 안에 있던 서연이 창문을 통해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주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탈영병은 심하게 지쳐 보이며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 공격 의사보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강하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대치하다간 오발 사고나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나 헌병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전에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 내가 직접 나선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707의 임무는 아니었지만 군복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군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민준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녀에게 꽂혔다. 내리지 마. 차에 타 있으라고. 진정해요. 나도 군인입니다. 해치지 않아요. 서연은 양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자신이 비무장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는 민준의 고함 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군인? 당신이 군인이라고. 신분증 보여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용사님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천천히 움직일 테니 총구부터 내려줄 수 있을까요? 용사님.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부대에서 그를 부르던 경멸적인 호칭이 아닌 존중이 담긴 단어였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밤새 걸었습니까?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처럼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총이 아닌 그의 지친 눈을 향해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자동차 경적 소리로 아수라장이 된 도로 한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과 함께 팽팽한 대치선이 그어졌다. 전설적인 특수부대 여군 대위와 절망 끝에 총을 든 탈영병 상병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 순찰차 2대가 소음을 내며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총을 든 군인을 보고는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다. 방탄복과 방패를 갖춘 경찰 특공대와 군 헌병대의 출동을 요청한 채 현장 주변의 민간인들을 통제하며 거리를 유지할 뿐이었다. 대치 상황의 중심은 오롯이 이서연 대위와 김민준 상병 두 사람에게 맡겨졌다. 용사님 이름이 뭡니까?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마치 물이 스며들 듯 자연스러웠다. 김민준입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말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봐준 사람이었다. 김민준 용사. 나는 육군 대위 이서연입니다.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고 오늘은 휴가라서 잠시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서연은 굳이 자신의 소속을 간략하게나마 밝혔다. 그 같은 군인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할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은연중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특전사? 민준의 눈이 커졌다. 자신과는 다른 진짜 군인이라는 생각에 위축감이 들었다. 거짓말 마.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특전사야?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서연은 그의 불신을 가볍게 받아넘겼다. 그녀는 민준의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흑투성이 전투화,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무엇보다 공허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 그녀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읽어냈다. 민준 용사, 그 총 무겁지 않습니까? 계속 들고 있으려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저릴 텐데.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아무도 용사님을 해치지 않아요. 내가 약속합니다. 그녀의 말은 심리적 압박이 아닌 순수한 인간적인 걱정처럼 들렸다. 실제로 밤새 총을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있던 민주는 팔과 어깨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고생하는 한 명의 군인으로 봐주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민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녹는 듯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어차셔널 잡아가려는 거 다 압니다. 잡아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왜 민준 용사가 이 힘든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나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아주 조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최면술사처럼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경찰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손짓으로 아직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섬세한 심리전의 공간에 다른 이가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내가 말하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의문이 섞여 나왔다. 포기와 체념이 아닌 아주 희미한 기대감의 씨앗이었다. 서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뭘 해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난 적어도 민준 용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을 숫자나 계급이 아니라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무시하지 않겠다는 말. 그것은 그가 부대 안에서 가장 갈망했던 것이었다. 아픈 어머니의 소식도 선임의 부조리도 자신의 고통도 모두 무시당했던 그에게 서연의 말은 심장을 관통하는 구원이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결국 민준의 입에서 울음 섞인 진실이 터져나왔다. 그는 횡설수설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비판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소란스러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두 사람의 대화만이 고요하게 이어졌다. 총구는 여전히 위험하게 허공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총을 쥔 손의 떨림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김민준 상병의 격앙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 그는 마치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 들린 K 소총의 총구가 힘없이 땅을 향해 있었다. 이서연 대위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다. 민준 용사, 이제 그만 내려놓자.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실 거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민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군인의 눈이 아니라 길 잃은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의 눈과 같았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서 소총을 넘겨받았다.
차갑고 묵직한 강철 덩어리가 그녀의 손에 넘어오는 순간 지난 몇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일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상사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서연은 즉시 소총의 탄알집을 분리하고 놀이쇠를 후퇴시켜 약실을 확인하며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그녀의 능숙하고 절도 있는 동작을 민주는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헌병대 병력이 방탄방패를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헌병대장을 맡은 한중이가 서연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대위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 확보하겠습니다. 수고 많다. 이쪽은 김민준 상병이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니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인솔하도록. 그리고 단순 탈영병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이면에 많은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조사 과정에서 꼭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서연은 헌병대장에게 상황을 인계하며 마지막까지 민준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헌병들은 민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민준은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헌병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감사합니다. 작게 읊조린 그의 목소리를 서연은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민준을 태운 헌병 차량이 현장을 떠나고 경찰들이 주변을 정리하며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아침 햇살이 임진각도로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호련히 나타나 끔찍한 사태를 막아낸 여군 대위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휴대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대위 웬일인가? 육군본부 감찰실에 근무하는 과거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주었던 장군이었다. 충성.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파주에서 발생한 탈영병 사건 관련입니다. 서연은 방금 전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장군님, 그 병사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절대 바로 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책임 방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선도해 볼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 현역,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 장교가 일개 탈영병의 선도를 자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대위,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가 왜? 제가 그 아이의 눈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군이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 탈영병을 제압한 영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하고 그를 개과천선시켜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한 위대한 군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탄 헌병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새로운 임무의 시작을 조용히 다짐했다. 김민준 상병의 신병이 군 헌병대에서 군 검찰로 넘어간 뒤 그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굳게 닫힌 수사관실과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묻는 말에만 기계적으로 답할 뿐이었다. 군법은 엄정했고 총기 탈영이라는 죄명은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짓누를 것처럼 무거웠다. 한편 이서연 대위의 파격적인 요청은 군 내부를 조용히 흔들었다. 일개 사병, 그것도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탈영병을 위해 707의 최정예 장교가 직접 선도를 자처한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이해하거나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대위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선례가 없는 일이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걸세.
그녀가 연락했던 장군은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직접 작성한 수십 장에 달하는 김민준 상병 관련 보고서 및 선도 계획안을 들고 직접 장군을 찾아갔다. 장군님, 이 사건은 단순히 병사 하나의 일탈이 아닙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김민준 상병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를 절망으로 내몬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군의 책무입니다. 한 명의 병사를 올바르게 다시 세우는 것, 이건 역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날의 상황 분석뿐만 아니라 민준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유추한 부대 내 문제점, 그의 심리 상태,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필요한 단계별 조치까지 섬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심과 논리에 장군은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국방부 직권으로 김민준 상병의 원소속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한 탈영병의 사건은 이제 한 부대의 명운이 걸린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연은 군 구치소의 면회실에서 드디어 민준과 마주 앉았다. 짧은 머리에 수인복을 입은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 때문에 대위님까지 곤란해지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라, 김민준.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비난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죗값은 치러야 한다. 내가 저지른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하지만 서연은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죗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약속하지. 내가 도망치지 않고 너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나도 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내가 옆에 있겠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건져 올리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약속이었다. 민준의 눈에서 그가 탈영하던 밤 이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절망의 땅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서연 대위의 예상대로 군 검찰의 감찰이 시작되자 민준의 소속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주범인 황병장을 비롯한 선임 병사들은 입을 맞춘 듯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민준은 원래부터 성격이 유별나고 적응을 못하던 관심병사였다는 거짓 진술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했다. 중대장과 소대장 역시 자신들의 경력에 흠집이 갈까 두려워 부조리를 묵인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동조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이었다. 총을 든 탈영병까지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의 무게감과 특전사 여대위가 직접 나섰다는 소문은 부대의 젊은 병사들을 움직였다. 그동안 황병장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후임 병사 몇몇이 용기를 냈다. 한 이등병은 자신의 수첩에 몰래 기록해 두었던 황병장의 폭언 날짜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다른 일병은 황병장이 민준의 편지를 찢고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결정적으로 민준과 동기였던 한 병사가 황병장이 사적인 용무로 자신들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고 심지어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녹음한 파일을 군 검찰에 넘겼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썩은 내가 진동했다. 황병장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는 물론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오히려 동조했던 간부들의 직무유기까지 모두 드러났다. 서연은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군 검사에게 자신이 파악한 민준의 심리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며 수사의 방향을 잡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부적응자가 아니라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폭력에 노출되어 심리적 코너에 몰렸던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주범 황병장은 상습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장과 소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고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썩어있던 부대의 근원은 그렇게 도려내졌다. 이 소식은 구치소에 있던 민준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고통이 망상이 아니었음을, 세상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음을 확인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군사법원의 법정은 엄숙하고 무거웠다. 피고인석에 선 김민준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명 초소이탈, 군무이탈, 군용물 절도이 호명될 때마다 담담하게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서연 대위의 증언이었다.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증인석에 선 그녀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사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민준을 감싸지 않았다. 그의 죄를 명확히 인정했다.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은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총을 든 괴물이 아니라 절벽 끝에 서 있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총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송이 꽃도 햇빛과 물과 바람이 없으면 시들어버립니다. 김민준 상병이라는 한 청년에게 우리 군은 과연 따뜻한 햇빛과 깨끗한 물을 제공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민준이 겪었던 일들과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활의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는 점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법과 원칙 속에 가려진 사람을 보게 하는 울림이 있었다. 최종 판결의 날.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부대 내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책임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고 이서연 대위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끝난 후 서연은 교도관의 배려로 잠시 민준을 만날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김민준. 내가 짊어져야 할 속죄의 무게다.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무게를 견뎌내라. 서연은 그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잘 돌봐드리고 있겠다. 군 병원으로 옮겨서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만 집중해라. 2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 민준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책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굳은 결심이 선 눈으로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벌이 아니라 기회로 주어졌다. 교도소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김민준에게 주어진 2년은 자신을 파괴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신을 건설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처음 몇 달간 깊은 무력감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이서연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바쁜 훈련과 임무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꾸지람이나 가르침 대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녀가 읽은 책의 감명 깊은 구절, 그리고 너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짤막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보내주는 책들은 민준의 유일한 세상과의 창구였다. 그는 역사, 철학, 문학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가득했던 그의 내면이 단단한 사유와 성찰로 조금씩 채워져 갔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시행하는 용접 기술 교육에 지원했다. 뜨거운 불꽃과 쇠를 다루며 땀 흘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죄를 녹여내고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기술을 익혔고 마침내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틈틈이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총 들고 타령한 놈이라며 경계하던 재소자들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남을 돕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서연의 관계도 변해갔다. 서연은 가끔 면회를 왔다. 둘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가면 용접 기술자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그리고 저처럼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을 위해 작게나마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훌륭한 생각이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뭘 집어들고 일어나느냐는 거다. 너는 아주 중요한 걸 주었구나. 2년의 시간이 거의 다 흘렀을 때 민준은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분노에 차있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의 어깨는 넓어졌으며 그의 손은 기술자의 굳은 살로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기나긴 속죄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보고 있었다. 2년 후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신 아침.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2년 전과 같은 계절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문 앞에는 군복이 아닌 수수한 민간인 복장 차림의 이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나왔구나. 네. 대위님. 아니, 누나.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호칭에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둘은 별다른 말 없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이었다. 꾸준한 치료로 건강을 많이 회복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늠름하고 건강해진 아들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했다. 사랑해요,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몇 달 후 민주는 작은 공업단지의 용접공으로 취직했다.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기술은 금세 인정받았다. 그는 주말이면 청소년 쉼터를 찾아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보다 그것을 거울 삼아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길을 택한 것이다. 어느 저녁 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민주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길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피워낸 꽃을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새로운 임무를 알리는 문자였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전선에 있었다. 그녀가 막 돌아서려 할 때 그녀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누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십시오. 충성.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답장 대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갔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이 총구 끝에 매달려 있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작전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퍼뜨린 것. 그것이야말로 전설적인 군인 이서연이 수행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임무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또 하나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